한국농정 팟캐스트 시즌2 심장박동의 힘찬 출발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방송은 한국농정신문 팟캐스트 밥그릇 시즌2 버전 심장박동입니다. 한국농정 팟캐스트 심장박동입니다. 오늘이 세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 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 위원장입니다. 예, 오늘 세 번째 방송인데요. 그러니까 지난번까지 해서 두 번째 방송을 했는데 들어보셨어요, 다들? 예. 예, 들어봤습니다. 어땠어요? 소감들 간단하게. 먼저 하시죠. 공부를 많이 해서 참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내용보다도 이게 첫 번째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두 번째에서 말을 줄였더니 분량이 확 없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적정한 분량을 어떻게 잘 뽑아내냐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데요. 저는 하여튼 첫 번째보다는 상당히 많이 좀 방송이 좋아졌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좀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그 본방송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 그 세 명의 진행자들이 각각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 저는 이번에 그 농협법 개정 관련해서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할 거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김영란법 시행령 그 관련해서 다시 이제 논란이 불거지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주에 정광훈 의장님 5주기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망월동에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 농협법 개정 관련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작년부터 이제 농협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에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돌았는데요. 아직도 이제 입법 예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설만 분분할 뻔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는데 언론에 지금 이제 드러난 이야기가 한 5가지 정도가 좀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조합원 자격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회원조합의 자산 규모가 5천억 이상이 되는 지역농협에는 상임 감사위원을 배치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축산경제 대표 선출에 관한 특례 조항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호선제로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사업구조 개편 관련해서 이자 보전하는 게 있는데 정부에서 그것을 이제 중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쯤이면은 사실 지금 이렇게 드러난 이 문제를 거론하기보다는 과거에 그 농업개혁위원회 같은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농업법 개정해서 지금까지 과정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뭐 좀 잘못된 게 있나 또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나 아니면 뭐 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잘 된 부분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가려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법이 개정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회의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어떤 본질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지금 뭐 변죽만 올리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거론되는 자체가 그렇죠. 그러네요 보니까 이게 뭐 중요한 내용 여러 사람 이야기 듣는 거는 이제 귀찮고 그냥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이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뜻이네요. 일단 뭐 농협법 개정에 대해서 큰 물줄기는 한번 좀 잡아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농협법에 대해서 사실은 2010년까지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국회에서도 그렇고 농민들도. 근데 이제 신경분리가 된 이후부터 관심도가 뚝 떨어졌는데 지금 농협법 개정이 왜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 이걸 한번 좀 잡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되돌아보면은 농협 중앙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지주회사 즉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자라는 안과
또 하나는 경제사업 연합회로 하자는 안이 팽팽히 이제 맞섰는데 결국은 중앙회나 정부가 주장한 대로 지주회사 방식으로 주식회사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 법이 2011년에 통과가 됐고 2012년에 바로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이로 인해서 농협중앙회가 1중앙회 2지주회사로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지주회사가 바로 출범을 했고요. 근데 경제지주회사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라서 상당히 좀 시간이 더뎠죠. 그래서 2013년, 14년, 15년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마지막 단계가 2017년 2월에 이제는 자재사업하고 회원 지원 사업을 이관하게끔 됐습니다. 경제지주회사로. 그러니까 이걸 이관하기 위해서는 농협법 개정이 그 전에 이제 필수적이죠. 그렇죠. 이런 어떤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단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론된 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우리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조합원 자격 강화 문제. 이건 그 경제 사업을 1원 이상 한 사람만 이제 그 조합원 자격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조합원들이 230만 명 정도가 조합원이래요. 이거 엄청나네요. 이게 뭐 우리 농민은 300만이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4분의 1은 한 60만 정도가 이제 자격을 상실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이된다는 측면과 그럼 조합이 좀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실 조합원 정리는 좀 강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뭐 원칙적으로 들어요. 이제 네. 그 부실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무자격 조합원들이 꽤 있고 이게 이제 항상 조합장 선거에서도 그렇죠. 그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 무자격 조합원을 한 번쯤은 정리해야 한다는 원칙은 맞는 것 같아요. 지난번 선거 그 3.11 조합장 그 선거 때도 제기됐던 거고 그 선거 무효된 데도 있어요. 재판은 돼갖고 이제 무자격 조합원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무자격 조합원들은 좀 엄격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농촌 고령화 때문에 이제 고령 조합원들, 원로 조합원들이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좀 의결권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한하고 경제적인 어떤 이런 경제 그 뭐 배당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이제 좀 조합원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방법으로 가는 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나이 드신 분들인데 농사를 지으면 당연히 조합원 자격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는 분, 은퇴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나니까요.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영등포 농협. 근데 영등포에 농민이 없는데 영등포 농협이 있잖아요. 서울에 그런데 꽤 있죠. 네, 대도시에 그런 도시 것처럼.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농민이 아닌데도 그 농협 조합원으로 존재하면서 농협의 정신이 다 이제 흐트러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농협이 얼마만큼 경제적 이득이 되냐를 따지기 전에 농협의 정신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중인이 된 농협으로 운영이 돼야 되죠. 안 그러면 도시농협이 결국은 예. 돈이 많으니까 뭐 농민도 아닌 수가 몇 명이다 이런 그런 걸 사람들이 다 가지고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조합을 평가하는 시대는 지나갔죠. 그렇죠. 지난번 그 중앙회장 선거 때 나온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이 도시농협 조합장 출신. 예, 판교, 판교. 아니, 구체적으로 그런 건 예. 아, 제가 거기 그 우리 부모님 사서 살아서 하는데 농민이 없는데 아니 농협은 근데 아유, 이게 아주 그럴싸하게 키워놨어요. 도시농협에 대한 성격이나 이런 걸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죠. 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고요. 세 번째 이게 축산경제 이 문제, 이거 민감한 문제인데 이거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축산경제가 그 2000년도 농축협 통합 과정에서 축협을 조금 좀 이렇게 좀 다독거리고 또 축산의 특수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배려하기 위해서 축산경제 대표는 축협 조합장들만 모여서 뽑는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법에 이제 특례 조항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예,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농업경제가 이제 농업경제 지주가 이제 분리가 되면은 축산경제가 이쪽으로 통합이 돼요. 그럼 이제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외형적으로는 농업경제, 축산경제도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유력하게 얘기되는 게 농협경제하고 축산경제 두 사람을 갖다 공동대표의 형태로다가 하겠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축산경제를 어떻게 뽑을 거냐? 지금 같은 방식으로 축산경제를 축협 조합장들이 뽑을 거냐? 아니면은 지금 농업경제는 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갖고 이제 선출을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갈 거냐 해서 정부는 이제 특례조항 폐지하고 인사추천위원회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 내에서도 이견이 많아가지고. 당연하죠. 예. 축협조합장들이 자기들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주회사로 만들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물론 원칙대로 하면 축협이라든가 이런 그 조합들은 자기들끼리 따로 뭐 축종별로든 아니면 축산이든 별도로 이제 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축산을 아는 사람이, 축산을 해온 사람이 그쪽에 연합회 회장 대표를 맡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이제 지주회사 체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품목이나 업종의 그 특성들을 반영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네, 맞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 축산 쪽의 특례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다면은 경제 지주회사 방식을 반대를 했어야죠. 그렇죠. 그때는 찬성하고 지금에 와서는 자기 밥그릇 챙기려는 것이 얼마만큼 그 놀부심보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농협 그 경영하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거죠. 결국은 그 와중에서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뻔히 예상됐던 문제거든요. 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말을 하면 할수록 축협에 있는 사람이든 또는 뭐 농협중앙에 있는 사람이든 결국 국민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또 이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 농협 내 역학관계에서 축협 출신들이 상당히 홀대받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차별이 있어요. 그리고 있어요, 예. 이게 어떤 거냐면 극면적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농민신문 있잖아요. 농민신문이 20면이에요. 20면인데 축산이 2면밖에 없어요. 2판밖에. 그러니까 축산이 우리 그 농업 내에서 어떤 생산량이 40몇 프로라고 하는데 40%가 넘는데, 근데 축산 부분이 사실 뭐 무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2면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농협 그 농민신문 사장이 이제 농협에서 가거든요. 그럼 이제 농협 출신들이 가는 거예요. 과거 농협 출신들이. 그래서 그거를 통제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축산을 늘리지 말라 이렇게 뭐 통제한다는 그런 설도 있을 정도로 축협 농협 내에서의 축산 쪽에 대한 축협의 그 출신들에 대한 그 차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축산만 그렇게 했어요, 네? 뭐 배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 축산도 이제 축종끼리 예, 연합회로 뭉쳐야 되는 것이고, 또 뭐 과수하거나 과일하는 쪽은 그쪽끼리 또 이렇게 뭉쳐야 되고, 지금은 농협중앙회라고 하는 이름으로가 뭉뚱그려 놓으니까 그런 특성들이 이제 반영이 안 되는데, 사실은 이제 원예, 뭐 과일, 축산 혹은 뭐 일반 쌀이나 경종 이렇게 좀 분리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쪽은 그쪽끼리, 그러니까 특성이 맞는 것끼리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그게 이제 옛날에 이야기했던 경제사업연합회 방식으로 가는 거죠. 품목별로.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농협법 개정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쌀 회사 만들려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쌀 회사를 만들어서 그것을 경제 지주 회사로 편입을 시키려는데, 쌀 회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은 지역 농협의 RPC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 만들었어요. 그만큼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이번 경제 지주 회사의 결과예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속에서 어떤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농협이 국민들로부터 결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로 잡는 농협법 개정이 돼야 돼요. 맞아요. 초반에 얘기했듯이 이 부분들을 평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사업, 그러니까 사업구조 개편 이후 지금까지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잘 되고 있냐. 아까 말씀하신 쌀회사 문제가 가장 그 대표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경제사업 지주회사를 만들면서 사업체 막 만들잖아요, 중앙에.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역농협하고 경쟁도 많이 되고 있고 막 이래서 앞으로 그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은데.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가 사실 중앙회장을 호순대로 하겠다는 것도 결국 그 연장선상이죠. 예, 그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주회사로 다 몰아줘 버리니까 중앙회장은 사실은 이제 뭐 명예만 남는, 지금도 뭐 비상임 명예직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름뿐이니까 굳이 이거를 이제 지금처럼 뭐 그 조합장들 대표가 모여가지고 선출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지주회사든지 간에 사업체들은 그 경영이나 사업만 하는 것이지 농협중앙회가 해야 되는 어떤 지도라든가 교육 활동이라든가 혹은 뭐 정부를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농정 활동도 있는데, 이게 이제 호순제로 해놓으면 중앙회장의 권한 자체가 이제 상당히 약화될 것이고, 뭐 지금도 중앙회장이
농림부를 상대로 하는 그런 활동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표성도 떨어지고 활동력도 떨어지고 그 이야기는 이제 농협은 돈만 가지고서 이제 사업만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뭐 농업 정책 관련된 일들은 이제 하지 마라. 그건 농림부가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농협중앙회장 선출이 지금은 이제 지난번 선거 때 1142개, 이거 지금 줄었어요. 1130 몇 개를 줄었는데 1142개 조합장들 중에서 291명의 대의원을 선출해갖고 그 사람들이 이제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거예요. 지금은 간선제죠. 네, 간선제죠. 근데 이제 요것도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뭐 최소한 1,400명 조합장이 직접 뽑든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우리 조합원들이 직접 뽑아야 된다. 중앙회장을 이렇게 좀 농민들은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이게 완전히 거꾸로 가가지고 거꾸로 하는 거죠. 지금 이거를 호선하겠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사회에서 뽑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사회에서 예. 이제 이사들 중에서 한 사람을 회장을 뽑겠다. 이건 뭐 말하나 마나 뭐 조합원들이 직접 뽑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정부는 지금 점점 이 방식이 조합장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뭐 그 직선제로 하는 걸 간선제로 하겠다. 뭐 이사회에서 호선하는 거로 가자. 뭐 지금 조합장도 이제 그 상근이 아니라 비상임으로 비상임으로 이제 대부분 이제 비상임이 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조합장 그냥 명예직 아니냐 뭐 그냥 아무나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농협을 협동조합으로 안 보는 거죠. 그냥 경영체, 사업체, 기업하고 똑같은데 껍데기만 이제 협동조합으로 보니까 뭐 사업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바뀌면 되지.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우리가 이제 또 짚고 넘어야 될 게 뭐냐면은 농협중앙회 회장의 선출 방식도 있지만은 농협중앙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봐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 신경분리가 되고 농협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앙회의 슬림화였어요. 중앙회가 너무나 비대하고 권력을 집중돼 있다. 사업 기능은 이제 연합회로 다 넘기고 네, 그리고 비사업 기능만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해서 중앙회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조직을 굉장히 슬림화하자는 것이 계획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중앙회 조직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비대해져 버렸죠. 더. 지금 지역에 가보면 시군지부 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NH은행만 있어야 되는데 시군지부가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농협 계획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오히려 그 농협이 더욱더 계약됐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까지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우리 장 박사님. 예. 그 두 번째 이슈는 이제 그 속칭 김영란법입니다. 근데 하도 이제 사람들이 김영란법 그래가지고 그 법의 이제 본래 명칭을 많이 까먹어 버렸어요. 근데 이 본래 법의 이제 정식 명칭은 뭐냐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죠. 근데 이걸 이제 그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이제 부패 사슬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엄격한 법을 이제 도입을 한 겁니다. 이 도입에 했고 이제 이 법은 이미 한 1년 6개월 전에 만들어졌어요. 문제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길어졌고 아직도 안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안을 만들어서 입법 예고를 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법 예고가 되니까 이제 예전에 김영란법을 만들 때 있었던 논란이 다시 이제 그 불거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제 논란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이제 뭐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공직자들은 당연히 이제 그런 데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김영란법에는 그 언론인, 신문사라든가 이제 방송국의 이제 언론인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또 이게 사립학교의 교장이라든가 교사들도 여기에 이제 적용을 받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청탁이나 금품 수수, 촌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이제 언론과 뭐 그다음에 사립학교, 예. 뭐 공립학교는 당연히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적용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그러면 이제 위헌이다 해갖고 위헌 그쵸 그 해당 사람들이 제기된 상태. 이거는 공무원도 아닌데 너무 과도하게 요 부분이 이제 위헌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이제 그 위헌 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죠. 아직 판결은 이제 안 나왔고요. 이게 이제 논란 중에 하나인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시행령과 관련된 겁니다. 여기에는 법을 가지고 시행을 할 때 그러면 선물을 주는데 얼마를 가지고 얼마 이상을 한도를 이제 얼마까지 인정할 거냐, 혹은 이제 뭐 어떤 경조사비를 낸다면은 얼마까지 이거를 인정을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뭐 강연을 한다면 강연료를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을 할 거냐, 요런 이제 구체적인 수치, 한도액이 시행령 안에 이제 담겨져 있고 그게 요번에 초안으로 나오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한우라든가 이제 굴비 같은 소위 말하는 설 명절 때, 추석 명절 때 이제 그 고가의 선물 세트로 가장 많이 나가는 대표적인 품목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한우 갈비 세트 혹은 뭐 굴비 세트 이런 건데 이제 현재 이 법에 보면 5만 원으로 명절 때 선물하는 것은 이제 직무와 관련이 없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얼마든지 지금도 허용되고 있고 이 법에서도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가 없을 때는 어떤 대가가 없을 때는. 그런데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때는 이제 엄격하게 해서 5만 원으로 한도를 일단 초안으로 지금 제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앞에 나서서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뭐 축산 쪽 아니면은 이제 그 수산 쪽이고 주로 이제 생산자들을 명분은 내세우지만 사실은 이제 유통업체들이 설 명절 때 매출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은 생산자가 아니고 유통업체거든요. 백화점, 할인점 이런 데서 주로 이제 한꺼번에 선물로 많이 이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쪽들이 자기들이 직접 나서기가 어려우니까 주로 이제 그 한우 농가라든가 이런 뭐 굴비하는 이런 사람들을 앞에 내세워 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뭐 소비가 축소된다. 뭐 특히 이제 축산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김영란법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이제 몰아가고 있죠. 뭐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자면은 이제 농업 쪽에서 농민들하고 관련된 논란은 이제 그 시행령에서의 선물의 한도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대부분은 5만 원 미만의 선물이고 일반 사람들한테 사실 그게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고가의 선물들이 많이 가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한우 세트하고 주로 이제 굴비 같은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소비가 많이 줄어들 거다. 그러면 농가들도 타격을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예 그 농축산물 같은 거 한우나 굴비 같은 것들은 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아예 빼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5만 원 한도는 너무 이게 박하니까 10만 원으로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 좀 한도를 농축산물만 예외적으로 좀 한도를 높여서 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사실 이게 이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법을 만들고 이 법의 취지와 원칙에 따져보면 그렇게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되어서 일단은 이번에 나온 시행령 입법 예고안은 원칙대로 예외 없이 다 적용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그 부분만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만 원이면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또 이제 저것도 있잖아요. 밥 사주는 것도 뭐 3만 원인가? 예. 3만 원. 그러면 이제 이게 저희가 나가서 손님이 와서 이제 밥을 사주거나 뭐 이러면 요새 뭐 물론 이제 뭐 그냥 밥 먹으면 뭐 돈만 원 아닌 쪽에 먹는데 이게 뭐 좀 접대라고 하면은 뭐 4, 5만 원이 보통 이게 밥값 비싸더라고요. 한정식 이런데 뭐 무슨 뭐 일식집 이런데 가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3만 원으로 하면은 그것도 이런 농축산물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 소비가 있는데 외식에서는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조건이 간접적으로 어떤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을 때 이 적용을 받는 것이고 그냥 사적인 친분이 있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을 때는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장 박사님은 이게 그 직무랑 이런 걸 안 해봐서 그래요. 직무에 관련이 없는데 미쳤다고 뭐 3만 원, 5만 원짜리 사줍니까 이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직무에 관련성이 있으니까 비싼 거 사주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래요. 만약 이 법을 이제 이대로 그 시행령 입법 예고한 대로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설 명절이나 이제 추석 명절 때 좀 많이 나가던 이제 그 특히 한우라든가 뭐 과일, 굴비 쪽이 이제 그 소비가 아마 줄어드는 그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면 김영란법을 안 할 거냐 아니면은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그 농축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를 둘 거냐 이게 이제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영란법은 사실은 이게 이제 부패 고리를 좀 끊기 위한 부분이고 그건 그만큼 우리나라의 부패가 좀 심하다는 거거든요. 자료를 보면 OECD 회원 가운데 우리나라가 부패가 하위권으로 나와요. 거의 그렇죠. 뭐 꼴찌는 아니지만 최하위권입니다. 멕시코보다는 좀 나아요. 근데 나머지 나라들에 비하면 상당히 부패가 심한 나라. 그러면 김영란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한우라든가 과일 같은 부분들이 소비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대응책도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좋은 말씀인데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다 문제가 되는 것들은 고가의 이제 이 농축산물이란 말이에요. 소고기라든지 저는 과일은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유통하는 사람들도 과일은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 이제 가장 크게 타격 볼 게 이제 뭐 수산 쪽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 굴비죠. 굴비 세트. 수산 쪽은 비싸요. 굴비일 거고 명절 때 한번 가보면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까지 있어요. 축산물은 이 저거란 말이에요. 한우. 한우고 이제 뭐 표고버섯 이런 것도 뭐 몇십만 원 오는 것도만 말른 거. 비싼 것도 그런 게 있죠.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은 농업계가 초라해져요. 아니 근데 잠깐만. 왜냐면은 이게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우협회가 강력히 이게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가장 큰 타격을 볼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가 한우 특집 했듯이 그때 이제 이호신 집행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설하고 추석 때 뭐 한우 소비가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명절 때 소비된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공무원한테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들. 아니, 가족들끼리 나눠 먹는 게 더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통계에 대한 오류를 통계 오류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박 위원장한테 선물 10만 원짜리 주면 이거 안 되는 것처럼 된다. 소문 내고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소문 법이 안 걸려요. 소문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끼리 선물 주고 받아도 돼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뭐 선물이 지금 5만 원짜리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뭐 그냥 뭐 100% 안 되는 거로 하고 근데 실지는 뭐 공무원들한테 그리고 언론인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들한테 하면 안 돼요. 저도 언론인으로서 이제 받으면 이제 안 되는데. 아니면 좀 풀어주면 좋겠는데. 정치도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그래서 이거를 저는 농경위원회나 이런 데서 뭐 이걸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가면은 농업계가 초라해진다니까요. 그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는 아까 새누리당이 그 세월호 연장을 반대하기 위해서 회의 안 나왔다 했잖아요. 똑같아요. 뭐냐면은 사실 이제 이 김영란법이 통과됐던 가장 큰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질이 멸멸하다가 세월호 침몰되니까 이게 통과가 됐어요. 아, 우리 사회가 이 관피아가 정말 문제구나. 이거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우치면서 세월호 그 교훈을 얻어서 김영란법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어른들이 또 벌써 잊어버렸어요. 잊지 말자고 약속한 지가 뭐 몇 년 됐습니까? 근데 잊어가지고 야 이거 하면은 얼마 손해 보니까 얼마 이상 해야 된다. 뭐 이해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세월호의 그런 교훈을 너무나 빨리 잊고 있다. 저는 이제 농업계가 이럴 때 우리가 얼마 손해 보니까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오히려 저는 초라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농업계가 비록 피해가 있지만 우리 사회가 가기 위해서는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하겠다. 대신에 농축산물을 왜 그렇게 직무 관련되어 있는데 선물로만 이용해요?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가 나눠 먹는 것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렇겠죠. 그런 것을 더 이렇게 국민들이 더 많이 사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면 되는 것이지. 마치 공무원들한테 한우 굴비가 다 그쪽으로만 이렇게 또 소비된 것이냐 이렇게 여론을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는 이제 일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론에서 네. 자꾸 이제 농업이다 농축산물을 내세워 가지고 이제 김영란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네. 농업을 걱정하거나 농축산물 소비가 줄어든 걸 걱정해서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김영란법 자체가 자기들의 기존의 그 부패 사슬이나 그 고리에 상당한 정도로 타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김영란법을 흔들거나 좌초시키기 위해서 다른 명분은 없으니까 자꾸 이제 농축산물 같은 걸 앞세워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사자인 그 축산 쪽 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일정하게 좀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설 명절 특수에서 그 고가의 뭐 굴비든 한우든 그것으로 해서 돈을 버는 것은 뭐 백화점 아니면 할인점 그렇지 않으면 농협 하나로 맡기는 대형 유통업체거든요. 그렇죠. 생산자 입장에서는 한우 농가 입장에서는 이제 연중 한우의 총 소비량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설 명절 때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 소수의 어떤 특권층을 위해 가지고 고가의 선물을 하는 쪽으로만 자꾸 이거를 그걸 붙잡고 있을 게 아니라 놓아줄 부분들은 과감하게 놓아주고 대신에 기존에 없던 다수의 국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소비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게 이제 개별 가게에서 그걸 하기가 어려우니까 대표적인 것이 그 정부의 이제 공공급식 프로그램을 정부 예산으로 확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과일 소비도 김영란법 되기 전보다 더 늘어날 수 있고 한우 소비도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소수의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보다 다수의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으면 더 늘어날 수 있죠. 생각의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수록 사회가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 거지. 이렇게 부패가 만연한 사회가 국민들이 좋은 사회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논리 중에 하나가 미풍양속을 가로막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이게 공무원들한테 청탁하는 것이 무슨 미풍양속입니까, 그것이. 개인 간의 선물 주고 풍기물라이죠, 이런 것이. 그런 미풍양속은 네, 여기서도 허용이 돼요. 네, 그래서 또 하나는 대통령도 그러냐는데 내수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데 공짜 경제가 무슨 내수경제예요. 오히려 그 제 일을 하고 또 제값을 주고 이것이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지 공짜 선물 받고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관계가 뭐 어떤 형성이 되고 사업이 운영이 되고 이런 것은 그런 공짜 경제에 의해서 내수 경제가 운영된 적은 없어요.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소수의 특권층 가지고 소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수의 중산층과 다수의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 좀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소득 기반의 그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가는 것. 이건 이제 사회적인 어떤 큰 변화를 동반하겠죠. 그런 전환점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된다. 강하게. 저는 추진해야 된다. 10,000원 이상. 10,000원 이상. 왜냐하면은 이게 강화시켜야 된다. 부패 방지라는 것은 끊을 때 확실히 끊어야지. 담배도 끊을 때 확실히 딱 내일부터 안 핀다 그러면 내일부터 안 피워야지. 내일은 10대만 피고 모레는 5대 핀다 그러면 절대 그 사람 못 끊습니다. 우리 사회 부패라는 것이 앞서 양은 굉장히 심해요. 그런 건가요? 예, 그러면 끊을 때 확실히 끊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담배를 아예 판매를 금지하면 담배를 끊는데 담배값을 2,000원 올리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김영란법을 만든 쯤에 확실히 딱 해서 결국 시청 군청에 선물 들고 가는 사람은 다 있는 사람들이 들고 가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그 시청 군청 공무원들한테 선물 주러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죠. 결국은 이런 부패 구조를 끊으려면은 끊는다는 것은 기득권 사회의 어떤 부패 구조를 끊는 거예요. 일반 어떤 서민들의 삶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서민의 삶은 이로 인해서 더욱더 가면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 생각해요. 박 위원장님 저한테 10만 원 넘는 선물 주셔도 됩니다. 네, 그렇죠. 99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저도 됩니다. 네, 자, 이제 여기까지 이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한국농정 팟캐스트 시즌2 심장박동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박 위원장님 추모제 그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예. 5월 7일 날 망월동에서 정광훈 의장님, 정광훈 의장님은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 의장님을 하셨고 한국진보연대 대표를 하셨던 농민운동과 한국민중운동의 어떤 큰 어떤 지도자이시고 상당히 이렇게 친숙하신 분이죠. 정광훈 의장님 생각하면 다들 일단 기분부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주기였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또 많이 왔어요. 날씨도 화창했고 그래서
다들 기분 되게 좋게 추모식을 갖고 또 서로 마음을 좀 북돋는 이런 자리가 됐습니다. 두 가지 정도 좀 좋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좋은 어떤 스케치랄까요? 하나는 망월동 들어가는 입구가 항상 이제 다들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건데, 이팝나무가 꼭 정강 의장 추모식 할 때 그렇죠. 살짝 피어요. 요맘때죠. 그래서 정말 밥을 아주 가득가득 담아놓은 밥들이 줄줄하니 서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좀 배부른 이런 풍족한 마음으로 그 망월동에 들어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정광 의장님 사모님 미망인이신 최혜영 여사님 말씀이 꼭 정광 의장님 말씀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투라든지 또 연설의 내용 이런 것이 정광 의장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듣는 사람들이 정광 의장님 같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참여한 것 자체로 큰 어떤 또 용기를 얻고 이렇게 마쳤게 됐습니다. 정광 영상은 어떤 건가요? 제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정광훈 의장님이 그 평소에 활동하셨던 뭐 영상들 여기저기서 이제 구해가지고 그걸 모아서 나레이션도 넣고 뭐 해서 하여튼 그게 또 하나의 또 투쟁의 어떤 역사죠. 뭐 그렇죠. 역사하고 또 기록이 되겠죠. 예, 본인이 인터뷰한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 특히 좀 민주화 기념사업회에서 좀 인터뷰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아주 귀중한 자료더라고요. 굵직굵직한 어떤 그 현장에 항상 계셨기 때문에 그분 영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까운 그 우리 현대에서 지금부터 가까운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현장들이겠죠. 뭐 저는 그 보면서 눈물이 막 그냥 눈이 찡해지고 좀 먹먹했습니다. 아주 하여튼 뭐 현장은 항상 긴장되고 긴박하고 그리고 또 아주 치열한 그런 모습들이었잖아요. 그곳을 항상 지휘하셨고 그랬는데. 근데 오늘 시사회를 했으면 다음에는 어디 뭐 정식 상영을 하는 건가요?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어디 배포를 한다면은 어디 가서 이 영상들을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올리겠죠.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리겠죠. 아직 뭐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네. 이제 원래는 이제 완성품을 오늘 이제 딱 보이려고 했는데 아직 미완성이구나. 정 의장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소리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들 욕심이 많은 거예요. 이게 부족하다. 이게 부족해. 이걸 더 넣자 해가지고 결국 원래는 다큐멘터리도 이번에 완성을 하고 또 평전도 완성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마다 이것은 정광 의장님을 다 살리지 못한 거다. 이거 넣자 저거 넣자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기분 좋은 이런 작업 과정이다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내년 6주기 때는 이제 완성된 평전과 완성된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을까요? 평전 얘기 나와서 그런데 평전을 저희가 제작을 좀 했는데 저희가 이제 작업을 했는데 교정 다 봤습니다. 제가 뭐 이게 또 일정을 마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원래 출판 기념회까지 허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5월 11일 그래갖고 이게 촉박하게 원고가 넘어와서. 제가 일요일 날도 나와갖고 교정을 하루 종일 뭐 교정을 보고 뭐 해서 이제 다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래도 또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래갖고 그리고 평전이라는 게 또 이제 한 번에 이걸 다 담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출판해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그 반세계화 투쟁을 이제 말년에 이제 한 10년 동안 이제 주로 그걸 했잖아요. 진보연대 그렇죠. 활동하시면서. 민중연대하고 진보연대 대표 맡으시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 그 부분을 보강해야 된다 해가지고 거의 뭐 이제 인쇄에 넘기려는 찰나에 브레이크가 돼갖고 지금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생신 때 맞춰서 좀 추가 보강해서 하는 거로다가 지금 그렇게 좀 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예상하면 이제 내년 6주기 이전에는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 되겠네. 그래서 하여튼 뭐 근데 제가 이제 그 책을 만들면서 뭐 교정을 보다 보면 책을 한 서너 번 읽어야 돼요. 그걸 쭉 읽어봤는데 참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 정광훈 의장님 평전을 보면서
제 삶을 평전을 쓴다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남들이 나를 잘 모를 거라는 거죠. 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상당히 부분적인 거예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 회장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본인의 삶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거나 이야기하거나 이런 게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분이 뭐 연설도 많이 하시고 인터뷰도 많이 하셨지만 이거는 어떤 운동적인 투쟁이나 뭐 이런 것이 내 삶의 디테일한 어떤 이런 고뇌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거나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삶의 그런 하나의 한 인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좀 면밀히 이렇게 평전을 통해서 볼 수 없다라는 게 좀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의장님 같은 경우에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전혀 뭐 준비한 게 없었잖아요. 본인은 126살까지인가 사신다고 그랬대요. 그렇게 장담을 하시고 또 원래 또 건강하셨잖아요. 뭐 100세는 뭐 충분히 하시고 또 남겠다 이렇게. 그리고 소식하시고 또 육식보다는 채식을 좋아하시고 이러셔가지고 오래 사실 거라고 다 그렇게 했는데 2011년 4월 달에 그 화순 보궐선거 끝나고 이제 보궐선거 운동을 하고 밤에 이제 그 차를 타고 가시다가 그런 비가 오는데 이제 새벽에 교통사고 정면 충돌을 돼갖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그러니까 말년에 이제 내려가셔서 1년 동안 사시면서 어디 산속에다가 시골에다가 집을 하나 이제 구하셔고 거기서 이제 무슨 농민학교, 민중학교를 만드신다고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강아지하고 닭 몇 마리를 키우셨대요. 근데 거기 모이 줘야 돼. 이제 강아지 밥 주고 이제 닭 모이 줘야 된다고 이제 그래서 저녁에 가시다가 이제 그러신 거래요. 그게 없었으면은 그냥 주무시고 가시고 뭐 그래도 되는데 그래서 참 안타깝게 이렇게 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장례 때 이제 광주 역사상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장례를 치른 건 처음이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셨죠? 네, 그랬죠. 네. 조문객이 그야말로 줄을 이어서 조문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연결식 날도 뭐 엄청났죠. 예, 그랬죠. 앞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혜옥 여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광훈 의장님이 그 남북 통일 한마당 때 같이 가자기에서 갔는데 거기서 그 심장에 남는 사람들이라는 노래를 같이 배우자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웠대요. 근데 배웠는데 잘 그 가사는 남진 않는데 심장에 남는 사람들이라는 그것은 이제 잘 기억이 된다. 그러면서 오늘 추모식에 오신 분들이 정말 나에게는 심장에 남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광훈 의장님이 좋아하시는 표현인데. 예,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정광훈 의장님은 어떤 다큐멘터리라든지 평정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다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시사에 가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혹시 보셨어요? 그 젊은 청년들이 왔어요. 근데 그 젊은 청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정광훈 의장님을 고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나 봤다면 그때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보기는 어려웠겠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앉아가지고 그 함께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심장에 그런 남는 사람이란 것은 꼭 책으로서 어떤 교육으로서 전달된 게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니까 정말 참 정광훈 의장님이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지만은 그 마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마음에 한편으로 굉장히 오늘 좋았습니다. 시사에 청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줄 딱 앉아 있는 모습 보면서 못 가봤는데 이렇게 잘 전달을 해주니까 저도 고맙네요. 뭐 개인적으로 우리 정광훈 의장님과의 인연을 간단하게 한 말씀씩 뭐 있으면 좀 처음 우리 박 위원장님은 뭐 일찍 보셨을 거 아니야 지역이라. 예, 그랬죠. 우리는 이제 정광훈 의장님 이제 저는 이제 학교를 광주에서 다녔기 때문에 그때 정광훈 의장님이 이제 연사로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정광훈 의장님이 나오시면은 그 흐트러졌던 사람들도 다 모여가지고 길을 쫑긋거리죠. 이야기가 너무나 재밌으니까. 그래서 그 정광훈 의장님 그리고 현장에서 살아있는 그 연설가 있어요.
농민회 활동하면은 지혜든 군농이든 어떤 모임 있으면은 서로 불러가지고 그렇죠. 그분 이야기 듣고 또 같이 막걸리 마시고 이런 것을 재미로 많이 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또 생각하니까요. 우리 장 박사님은 뭐 개인적으로 2년 어떻게 언제 처음 하셨어요? 처음 아는 거는 뭐 90년대부터 알았죠. 이게 농민대 하면 항상 오셨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시거나 뭐 이런. 개인적으로 만난 거는 이제 제가 당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할 때, 예, 그때 이제 어쨌든 그분도 이제 민주노동당이 잘 돼야지 농민도 정치적인 힘이 생기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농민들의 삶이나 혹은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인데 깊이 있게 하면 인간적인 이야기를 제가 잘 못 나눠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공식적인 자리 그리고 끝나고 나면 뒤풀이 자리 정도에서만 이렇게 뵙다 보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면모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랬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88년 겨울일 겁니다.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기에 앞서서 그때 이제 하여튼 그땐 저는 정강훈 원장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뭐 같이 활동하던 친구가 광주를 날 데리고 가가지고 그 YMC 회관이었어요 그때 기독교 농민의 그 사무실이 있었어요. 예, YMC. 예. 거기 뭐 4층인가에 가서 그 기독교 농민의 전남 기독교 농민의 회장님이라고 그래서 정강훈 회장님을 소개시켜 주는데 그때 아주 젊은 뭐 동안이시니까 그때 아마 40대 그래서 총무 아니었을까요? 회장이셨어요. 회장이셨대. 그때 처음 인사를 했고 근데 뭐 처음 뵀는데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뭐랄까 가볍게 하신다 그러니까 좀 재밌게 이렇게 막 하셔갖고 회장님인데 뭐 좀 가볍게 말씀하시네. 이제 회장님은 좀 무거워지잖아요. 그런 이미지였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90년도 이후에 80년도 후반 90년도 이때 대학교에 그 농활학교 강의에 주로 많이 다녔어요. 아직 그 가장 많이 불려다녔던 분이 정강훈 회장님이세요. 재밌게 강의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동국대에서 강의하는데 갔는데 근데 이게 그때만 해도 정강훈 회장님이 무슨 뭐 이게 전파사 하시고 뭐 이런 전자제품에 재능이 있다는 것도 몰랐을 텐데 이 강의를 밖에서 했어요. 동국대고 앞에 그 잔디밭에서 하는데 마이크가 잘 안 돼서 현찮았어. 그랬더니 가방에서 마이크를 꺼내 오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끼고서 이렇게 마이크 강의를 하셨는데 연설을 하시는데 자기는 마이크를 갖고 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반 특이한 양반이다. 이게 강의를 많이 다녀서 마이크를 갖고 자기 전용 마이크를 갖고 다니나 뭐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뭐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전자 제품을 수리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는 하여튼 평전에도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보면은 우리나라 최초로 전파관리법 위반으로다 기소됐던 분입니다. 2번씩이나. 전파관리법이네. 그 에피소드인데 그게 뭐냐면은 무허가로 남의 전자제품을 수리해 준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해남이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막 보급됐는데 해남이 분지래요. 거기 산으로 들어가고 텔레비전이 안 나오는 거야. 난시청 지역이고. 네, 광주에서 전파를 보내는데 해남이 그래서 산꼭대기에다가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그걸 받아서 재송신을 해준 거예요. 연재역기에. 근데 이거를 KBS에서 고발을 했다는 거야. 전파관리법 위반이라고 그래갖고 그때 기소돼서 검찰 조사를 받는데 검사도 이 법을 써본 적이 없어갖고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다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무리한 기소였다는 거죠. 이게 그거는 사실은 그거를 해갖고 이제 돈을 받았으면은 범죄 행위지만 이거 그냥 서비스 동네 주민들을 위해 하니까 이게 내 돈 들여갖고 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그것 때문에 뭐 2번씩 기소돼서 그 본인 인터뷰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파관리법 위반으로 뭐 기소된 사람이다, 처벌받은 사람이다. 집시법으로 이게 잡혀가신 것보다도 전파관리법으로 잡혀가신 게 먼저 같은데. 네, 그런 하여튼.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이분은 오늘 그 문경식 의장님하고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런 기술이나 재능만 가졌어도 큰 돈을 벌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평전에도 동네에 그런 소문이 들었대. 동네 라디오가 고장 났다가도 정강훈이가 그 해남으로 들어오면은 그냥 고쳐졌다는 거야.
라디오가 안 나오다가 어느 날 안 나오다가 이렇게 나오면 저녁 나절에 나오기 시작한대. 그러면 정강훈이 다 해남에 들어왔나 보다. 이런 정도 신화적인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하여튼 뭐 그 탁월했대요. 그 공고 나오셨어요. 목포 공고인가? 뭐 어디 공고를 나오셨어요. 그래갖고 그거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음악을 좋아하시고 하여튼 소리를 좋아하시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예. 정강훈 의장님 좀 또 할 말씀 없으세요? 없습니다. 네. 마무리 멘트 하시죠. 네. 예, 저는 오늘 정강훈 의장님 그 추모 영상을 보면서 마지막 영상이 또 그거였어요. 장례식이 그 영상이었는데 그 가슴이 찡했습니다. 오늘 뭐 마무리 멘트는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심장에 남는 사람들이 정강훈 의장님이 바로 우리 민중들의 심장에 남는 사람이었고 또 정강훈 의장님은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심장에 남겼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것이 또 책으로 엮여지고 되었는데 하여튼 뭐 그랬듯이 우리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심장에 남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또 심장에 남는 사람들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